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주랑은행 총재의 연내 금리 인상 발언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올라간다,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전체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 인상 하긴 하는데 과감하게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연속된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 연체율 증가는 당연합니다. 금융안정보고서에도 자세하게 나왔어요. 야, 취약차주는가 무엇이냐? 소득 하위 30% 이하의 저소득자와 여기에 더불어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자, 취약차주 규모가 얼마나 되냐? 약 150만 명 정도 되고 대출 규모가 8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금융권 채무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연체율은 올라가게 되더라. 그런데 자, 상대적으로 대출 비율이 적은 중저 DSR 적용 차주나 그리고 대출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고 DSR 차주 40% 넘어가는 차주들의 연체율 변화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대요. 언제? 2016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금리 2번 올랐죠. 그런데 취약차주는 무려 연체율이 2%나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고신용자는 연체율이 크게 안 올라갔는데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크게 올랐네.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취약차주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 때문에 많이 못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자, 이런 한계 채무자 보호는요, 기준금리 조정이 아닌 별도의 지원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하고 있다. 6월 10일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이 뭐다?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이미 한도와 금리를 정해놓고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43조 규모로. 자, 왜 이 취약차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로 대출은요, 애초부터 금융권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요, 신용대출 받으러 은행에 가면은요, 대출 잘해줘요. 연소득의 1.5배에서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영업자의 신용대출은 안 돼요. 물론 되긴 되죠. 안 되는 건 아닌데 연소득의 절반 수준밖에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은 소득신고 체계가 직장인과 달라요. 사업자는 지출을 제외하고 소득신고가 되므로 공식적인 소득액 자체가 크게 적은데 그 적은 소득액의 절반 수준밖에 신용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자금을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대출은요, 애초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나 경기도 등에서 대출을 알선합니다. 자기네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차주들에 한해서 보증을 세워주고 대출을 알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약차주들,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요, 은행 가잖아요. 그럼 대출 담당자가 이 얘기부터 꺼내요. 보증서 받아오세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았지만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처리를 못 받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고이자를 주고 대출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차주의 대출이 제2금융권에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기준금리를 낮춰서 지원해야 할까?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포함되는 게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존을 해주거나 다른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소비자들한테 지원금을 줘서 소상공인 매출과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는 매장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화당국은요, 금리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는 겁니다. 전체 금리를 낮춰서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차주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주장은요,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것은 자동차 타이어 펑크에 차량 전체 분해해서 수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가 막대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 못한다는 이야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자산가치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금리 인상 하긴 하는데 많이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가계부채, 가계신용 잔액이 1765조 원이나 됩니다. 자, 가계대출이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와도 12조 이자 부담이 늘어나네,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마음껏 못 올릴 것이다. 너무 늘어난 빚 때문에 금리 못 올리기 때문에 안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물가 안정이죠. 물가 안정 목표제가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요, 굉장히 후순위에 있어요. 물가 불안에 최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1700조까지 치솟을 때까지 가계부채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던 적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었죠. 그 반대로 그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고 금리 인상을 못할 이유도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이런 초저금리가 유지됐었던 이유, 그리고 가계부채가 1700조까지 치솟을 때까지 금리 인상 한 번 하지 않았던 이유도 간단합니다. 저물가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저해되고, 그것이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거죠. 자, 진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 0.5%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자산의 고평가와 대출 증가의 부작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문제는 이런 저금리를 유지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다는 것이 수치로 나와야, 야,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건 아는데 경제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요, 두 가지 수치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고요,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을 보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수치가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넘어야 통화정책 변화를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GDP 성장률 3% 내외,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내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4월 말에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했어요.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5월 4일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수치가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5월에 있었던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3명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을 한 겁니다. 자, 한국은행은요, 이 경제지표가 목표치를 넘었다고 바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봅니다. 최소 1분기 이상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주랑 은행 총재가 6월달에 갑자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못 박았습니다. 스탠스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1분기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데 2분기 땐 더 좋아질 것 같다. 왜 그런 근거가 나오냐? 수출이 너무 좋은 겁니다. 5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게다가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4월 CPI가 2.3%가 나왔잖아요. 5월에는 2.6%가 나왔습니다. 고물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6월 지표가 벌써 예상치가 2.8%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1분기 연속 고물가가 나타난 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하반기 때는 어떨까? 이게 2분기 때 일시적으로 물가가 튀는 것을 봤는데, 하반기 때 물가 상승률 지표, 선제 지표인 생산자 물가 지수, 중국이나 한국 모두 다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지속성은 물론이고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은행 스탠스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요, 1차로 비상조치의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이주랑 은행 총재가 금리 한두 차례 인상해도 긴축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다? 비상조치의 회수라고 한다. 이 비상조치가 뭐다? 코로나19 이전에 1.25% 기준금리였는데 0.5%로 낮췄죠. 자,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귀하는 과정이지 비상조치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긴축은 아니다. 비상조치 회수가 아니다. 그래서 긴축으로 시장이 잘못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부총재보까지 같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5%까지는 무조건 올린다는 뜻이고 그 이상도 경기 과열 따라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비주기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이런 비주기적 발언을 하는 이유는요. 경기 개선의 지표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꾸기 위해서 두 가지 지표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이 지금 바뀌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조건을 볼까요? 고용지표와 물가상승률을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보다 고용지표가 훨씬 더 메인이에요. 현재 미국의 높은 물가상승세보다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더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고용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완전 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한 고용지표 회복세의 지속성이 나와야 금리 인상 전 단계인 양적 완화를 촉수하는 테이퍼링이라도 논의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고용지표가 어떻죠? 시장의 전망치에 계속 미달하는 실망스러운 고용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40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25만 건 전후였죠. 미국 실업률도 회복세가 굉장히 둔해요.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되다가 6% 전후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고 있네. 게다가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까지도 지금 2달 연속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고용지표 개선이 지표로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비주기적 발언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9월 이후에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일 겁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미국 월 390만 원의 실업수당의 역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을 합쳐서 한 달에 최대 390만 원의 실업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시간당 7.5달러 수준인 최저임금의 3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 실업수당 지원이 9월 초에 종료가 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계약을 못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을 학기부터 본격적인 전면 등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시에서부터 9월부터 원격 수업 선택을 금지시켰어요.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부모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가을 학기에 전면 등교를 확대하게 되면은 고용지표에 눈에 띄는 회복세가 나올 것이고 비로소 그 고용지표에 확실한 회복세가 보이는 10월 이후에 강력한 긴축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굉장히 강한 긴축 흐름, 금리 인상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속지 말라고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